네,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쇼미더민심 시간이죠. 두 분 나와 계세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그리고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옆에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오늘 참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아, 저희들이 영상 같은 것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일단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어디서부터 할까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일단 어저께 심평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뭐 전 멘토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심평 변호사와 김건희가 만났나 봅니다. 접견을 했는데 윤에게 끝까지 버텨달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런 아름다운 말도 했다고 합니다. 해석을 좀 해주시죠. 자, 제가 죽어야 남편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 제가 여러 해석을 해드리면요. 이건 그냥 하는 소리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예,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녀, 그러니까 최은순 씨와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네. 예, 최은순 씨도 예전에 법정 구속됐었을 때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확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 아 맞아요. 난동 피웠을 때. 예, 그랬던 적이 기억하실 거고요. 네. 김건희 씨도 관저 체포 막 하러 갔었을 때 윤석열을 내란수계를 그때도 거기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그냥 나도 여기서 너무 비참해서 이재명도 총으로 확 쏴 죽이고 나도 총으로 쏴서 죽어버리고 맞아요. 싶다라고 얘기해서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라는 첫 번째 의미가 가능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주어가 바뀐 겁니다. 주어가 제가 죽어야가 아니라 남편이 죽어야 내가 살 길이 열리지 않겠냐라는 의미가 사실 더 신빙성이 있죠. 네. 사실 김건희 씨는 형량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네. 내란수계 피해자 윤석열은 형량을 아무리 붙여봤자 그냥 바닷가에다가 물 뿌리는 거 수준 아니겠어요? 어차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남편에게 다 뒤집어 씌워야 네. 본인의 형량이 그나마 죽기 때문에 이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라는 의미가 가능하고 세 번째로는 이른바 심평 씨가 어쨌든 메신저 역할을 한 거겠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공개 유튜버인 것이죠. 이렇게 통하는. 그렇죠. 그 네, 내용이 발언 전파될 참고. 걸 다 의도하고 만나서 이런 발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보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심평이. 그러면 네. 심평을 통해서 이른바 한줌 세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어게인 네. 세력에게 보내는 메시지. 나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고 네. 이 이재명 정부의 이 잔혹함에 대한 완벽한 피해자다. 그리고 너무 힘들다. 남편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지금 내가 죽어야 살 수 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여론을 만들어 주세요. 네. 뭐 우리 남부고치소 앞에서 시위라도 해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남편을 만나면 꼭 끝까지 버텨달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입 다물라 이렇게 들렸는데 다 박영식 에디터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연장선에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김건희가 특검 조사에서 나와서 했던 얘기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실제 나는 아무 권한이 없다. 네. 그리고 이제 내조의 여왕처럼 본인을 이미지 메이킹했던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에 김건희처럼 네. 나는 아무 권한이 없고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한 일이고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함의가 담겨 있는 거에 연장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이런 동정론이 들어가 있는데 네. 나는 그냥 결혼한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한 남자의 아내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권력 차원으로 보면은 나는 이제 권력이 없는 사람이고 네. 그리고 일반적인 뭐 그런 부부의 케이스에 비춰봤을 때 그냥 남편을 오매불방 기다리고 내조만 해왔던 한 여성일 뿐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얘기하면서 좀 그래요. 그래서 얘기하면서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제 김건희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동정을 받아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 맥락에 대해서는 우리 임세은 부대변인께서 잘 설명해 주신 대로 그냥 너 죽고 나 살자예요. 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라는 의미로 보이는 것이고 이 해석과 더불어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대전제는 심평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대통령의 멘토이든 측근이든 아니면 뭐 측근 호소인이든 간에 네. 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들의 발언이 이 세상에 흩뿌려지게 지금 여론전의 하나의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내란 전국 때도 윤석열 피의자 내란의 현행범이 했던 말 하나하나가 변호인들을 통해서 세상 밖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또 동시에 윤어게인 세력의 땔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윤석열뿐만이 아니라 김건희조차도 심평을 통해서 여론전에 땔감을 넣어주는 상황이라서 사실 이런 쌍따옴표 하나하나를 언론들이 지금 다 완전히 오염시켜가지고 받아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거 네.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만이라서 네. 우리가 길 가다가 이제 우리가 그 중범죄자들, 네. 강력 범죄자들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다가 기자들에게 한마디 건넨 거를 언론이 다 일일이 받아 써주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은 다들 이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 지나칠 문제거든요. 그렇죠. 무시하죠. 이게 다 미친 니은들이 짓거리는 말을 네. 이게 제가 뭐 어떤 니은인지 모르겠지만 네. 미친 니은들이 한 얘기들을 전부 다 언론이 받아 써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일이 이걸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블랙 코믹이다. 이 네.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음 정치를 하고 있는데 구치소에서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려면 최소한 면회는 한 번 정도 갔었어야 제 되잖아요. 말이요. 제 그렇죠. 말이요. 네. 면회 한 번도 안 가신 분이 네. 이렇게 애틋한 말을 하니까 뭔가 굉장히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평 변호사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 밥도 못 먹고 뭐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 그래서 뼈가 앙상한데 이 뼈가 앙상하신 분이 한동훈을 또 잊질 않으셨어요. 한동훈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의 앞길에는 무한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무한한 영광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좀 네. 흥미로웠는데 이것도 해석을 조금 해주시겠어요? 일단 뼈가 앙상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뼈는 앙상합니다. 네. 그 네. 살이 덧붙여지는 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원 앵커님이 더 앙상하신 것 네, 같은데. 저도 좀 앙상하죠. 예, 네. 예. 그러면 앙상하려면 얼굴까지 같이 앙상해야지. 얼굴은 또 그렇게 아니시다는 점 네. 하나 지적을 좀 해드리고요. 저는 이 말이 진짜 섬뜩했어요. 김건희 씨의 이 말이. 예. 배신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이 내란 속의 피해자 부부가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챙기고 키워줬잖아요. 그건 다 알 건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에 약간 찬성할 것 같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계엄 해지 반대를 하러 한동훈 파들이 들어가서 해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탄핵에도 찬성을 했어요. 네. 그 이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야 한동훈 네가 계엄 해지하는데 방해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혹은 파면에 찬성하지 않아서 우리가 파면되지 않았다면, 여기 보세요. 무한한 영광이 이게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는 영구집권 했었을 텐데 네가 너한테도- 배신 때리는 바람에 네. 나의 영구집권 꿈은 무너져서 너도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지 않냐? 이렇게 읽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읽힙니다. 무서웠어요. 네. 그 감옥 안에서도 반성하고 성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전 김건희 씨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이제 본인의 처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돌아볼 법한데 아직도 부글부글한 거예요. 아, 요 놈만 아니었으면 내가 영구 집권에서 통일 그렇죠. 대통령인데라고 좀 분노를 지금 못 삭히고 있어서, 네. 그러니까 뭐 목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열받는데 목에 안 들어가죠. 이건 이제 제도권 정치에 이제 개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이제 이런 발언이 나갈 거라는 걸 당연히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심평이 뭐 각본을 써주든 뭐 연출을 했든 뭐 그건 모르겠고, 김건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달하는 것은 김건희의 동의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일단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일단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정치 재개 선언을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뭐 청년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들을 짜서 사실상의 이 선거 행보를 하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조국 대표의 정치 재개 선언과 맞물려서 네. 조국 대표는 뭐 한동훈 내지는 윤석열을 때리고 또 한동훈은 조국을 때리면서 서로가 이 어떤 적대적으로 상생 내지는 공생하는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 거라는 이런 예측들이 있는 거니까 한동훈의 정치를 사전에 좀 차단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전당대회 개입 목적이 제일 가장 커요. 그래서 지금 한참 진행 중인데. 한창 진행 중인데 지금 김문수가 1등을 하냐 장동혁이 1등을 하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4명 중에 과반이 나오면 결선에 가지 않고 끝나버리잖아요. 네. 당연히 대부분의 평론가들은 이 김문수 씨가 1등을 해서 네. 당대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겠습니다만은 여타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장동혁 후보가 선전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건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전환길의 지지 때문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최근에 배신이라는 단어를 누가 썼던지 배신이란 단어를 배신자라고 외쳤던 사람은 전한길이고요. 네. 윤 어게인 세력들이 장동혁을 후보로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그렇죠. 한동훈 세력을 지목해서 뭐 조경태라든지 이제 안철수 같은 개혁 혁신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동훈을 한 묶음으로 지목하여 배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여기 또 배신이라는 단어 또 등장하네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아마도 윤석열을 바라는 사람, 김건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김문수가 아니라 전한길이 지지 선언을 한 장동혁 후보를 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선에도 갈 수 있고요. 네. 결선에서 한번 뒤집기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 제도권 정치의 한 축인 제1야당의 대표를 장동혁으로 만들어서 여론전에서는 네. 자신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제 공당의 대표가 자신들을 여전히 지지하는 그런 사람을 뽑히길 원하는 거죠. 이제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니까 저 배신 이게 저작권자가 있잖아요. 배신 박근혜. 박근혜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이제 배신의 정치로 프레임 지어서 계속 어쨌든 유승민 전 의원은 그걸로 정치로 어쨌든 고통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도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잊었지만 그런데 김건희가 콕 집어서 한동을 얘기하고 배신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는 그냥 그런 프레임으로 계속 밀고 나가고자 하는 그게 명확하게 보이네요. 여러 가지 단어 중에 저 단어를 썼다라는 자체가 전당대회를 역시 겨냥했다고밖에 볼 수 없죠. 요즘 한동훈 전 대표가 뭔가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그것을 차단하려는. 앵커 우리 박경식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전에 그 뭐 내가 죽어야지 산다의 네.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 윤어게인 세력에게 보내는 또 메시지인 것이죠. 네. 한동훈 세력만은 절대로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직까지 정치를 해서 어떤 식으로든 재개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워딩을 안 할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자수서를 낸 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관련해서 목걸이 전달했던 이 서희건설이죠. 이재명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볼까요? 아니 어디 꿈속에 살고 계세요 지금? 아니 아무리 감옥에서 네. 그 김건희 씨 말에 의하면 뭐 목 넘김도 못하고 음식물 섭취도 못해서 약간 정신이 혼미한지 모르겠지만 서희건설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이재명 정부가 네. 그 일개 건설사와 무슨 협력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이거야말로 그냥 김건희 씨는 네. 제가 늘 생각하지만 네. 정말 뭐 그렇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근데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그냥 소시오패스예요. 그렇게 보신다. 네,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도 아마 본인의 그런 법적 책임을 어느 정도 감형시키기 위해서 네. 자술서라는 형태로 네. 그냥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네. 아마 저는 거기서도 그 서희건설의 이봉관 회장도 굉장히 축소해서 법적 검토 다 받고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정도를 한 것이고요. 네, 네. 실제로 진술을 하고 들여다보면은 아마도 목걸이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수백 개의 이권에 관여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제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네. 한 것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이봉관 회장이 입을 더 열면 네. 김건희 씨가 더 크게 다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지금 상황. 관여를 안 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보면 여기저기 안 쑤신 데가 없잖아요. 김건희 씨가. 그렇죠. 네. 이 이봉구 회장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나토 3종 세트라 불리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분이고 또 사위의 어떤 자리를 요구해서 결국은 한덕수 옆자리까지 갔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사실은 서해건설이라는 건설사가 대부분 그렇지만 현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 뭐 보통 기업인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이 정도만 그 검찰의 특검에 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와중에 김건희 씨가 한동훈도 언급하고 이봉관도 언급하고 좀 바빴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글쎄요, 뭐 이제 이봉관의 경우에는 이제 김건희를 실제 만나서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라는 명목의 이 안가 회동 네. 목적이 뭐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네. 이제 그 앵커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건설사의 현안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고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이봉관 회장의 마음속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일단 매듭짓고 다른 혐의들을 다 털어내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쪽에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자술서를 제출하고 그렇죠. 사실상은 김건희를 구속시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봉관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건희 입장에서는 굉장한 악감정이 들 수밖에 없고 네. 한때는 자신들이 어떤 운명 공동체로서 뭔가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생해왔던 관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와서 관계가 틀어진 거에 대한 감정적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 네. 이재명 정부와 협력했다라는 거는 뭐 이건 이제 김건희 씨의 저는 상상이라고 봐서 앞으로 이봉관뿐만 아니라 제2의 이봉관, 제3의 이봉관이 등장해서 김건희를 손절 칠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마다 이재명 정부와 협력했다는 얘기를 할 것인지 김건희 씨가 요즘에 거울 볼 그 시간이 많이 좀 부족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뭐 구치소에는 아마 거울이 있을 텐데 그죠? 네, 그렇죠. 깨지지 않는 거울 있다고 그러니까요. 합니다. 아, 네, 깨지지 네. 않는 거울. 네, 네. 그렇죠. 구치소에 어울리는 거군요. 이 또 하나를 볼까요? 요즘 JTBC와 뭐 MBC 쪽에서 단독 기사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 통일교와 관련해서 JTBC가 어제 또 하나 기사를 올렸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지금 구속된 윤영호 당시 본부장 이 김건희 씨에게 이 통일교 대선 지원을 언급하는 통화 녹취 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를 했네요. 그동안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녹취 파일까지 나온 건 이번에 처음인가 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통화를 한 게 2022년 3월 30일. 그러니까 당선돼서 아직은 취임하기 전에 딱 그 시점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뭐 애 많이 써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좀 구체적인 발언이 나왔나 봅니다. 네. 네. 여기서는 이제 뭐 교회만 아니라 학교,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다 동원한 건 처음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칭송을 하죠.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 돼야 된다 했다 총재님이라고 맞아요. 해서 노골적으로 본인들 이 통일교가 이 윤석열 당선에 도와줬다는 것을 굉장히 티를 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앞으로 나를 챙겨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그리고 실제로 통일교가 이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대통령 독대도 했고 네. 캄보디아도 뭐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면 김건희 씨가 그 중간에 술을 써준 거고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게 또 네. 이 종교라는 게 어쨌든 개인의 신념으로 신앙을 갖는 건데 그렇죠. 어떻게 그 종교에 있는 뭐 우두머리라는 한 사람이 그 갖고 있는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그 사람에게 몰아주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대단히 불법적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야에서도 이른바 특정 교회나 이런 쪽에 본인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 교회 세력을 이용하는 데가 있다고 하긴 합니다만 통일교는 조금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면서 이권을 챙기고 신도들을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게 대선 판도를 바꿨다라고 네. 하면 이거는 실제로 들여다보면 우리 0.73%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27만 표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제가 통일교의 뭐 신도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본인도 이야기한 게 교회 아니라 학교, 조직, 기업체 다 기업까지. 동원했다면 그게 27만 명만 됐겠습니까? 더 됐다면 대선판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여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여론과 민심과 완전 반대되는 방향으로 조직이 흘러갔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네. 뭐 다른 것들도 워낙 많아서 네. 이건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행위들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점까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지금 26만, 27만 말씀하셨지만 그때 격차가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뭐 통일교 전체 하면 한 300만 표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일각에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숫자는 우리가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역시 권성동과 김건희와 통일교는 뗄 수 없는 관계처럼 보여요, 에디터님.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일교 관련 사안이 김건희 특검 쪽에선 사실상의 지금 노다지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파도 끝이 없는 그런 그렇죠. 사실관계들이 좀 튀어나오고 있는데 네. 대부분 김건희 특검의 통일교 관련 복덩이인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네.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수첩에 뭔가를 썼거나 아니면 김건희와 나눴다라는 녹취 파일이 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대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 통일교 쪽에서는 그 모든 조직을 총동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아까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던 그냥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 3만 당원을 집어넣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 당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해가지고 통일교가 아무튼 교단 차원에서 모든 교인들을 다 동원해서 하늘이 내려준 후보인 윤석열을 찍어야 된다. 네. 이제 이런 언급이 또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또 그 대목에서 의심스러운 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가장 충격적으로 받았던 것은 마치 전체주의 국가처럼 윤석열에 대한 찬양가를 경호처 직원들이 부를 때 노래를 개사해서 부른 적이 있어요. 맞아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맞아요. 대통령이란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저는 그 작품도 물론 경호처에서 준비한 내용이라고는 합니다만은 개사나 이런 작업을 또 통일교 쪽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 거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맥락이 비슷해요. 그러네요. 그 하늘이 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거 보면은 되게 그 여러 가지 상황과 맞닿아 있어서 저도 그러네. 지금 갑자기 직감적으로 든 생각은 하늘이 내려주신 그 대통령 있잖아요. 그 음악이 혹시나 통일교 쪽에서 개사를 해줬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가? 그 그럼 재밌네요. 그 포인트. 이제 그거 한번 연결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오늘 오전에 이 통일교 관련 단독 보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일단 네. 통일교가 대선 전후에 권성동, 윤한홍 등 윤핵관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했다라는 거고요.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통일교 2인자인 윤영호 씨가 수첩에다가 본인이 이미 2022년 3월에 자신이 윤석열을 독대했다라고 그 세계통일가정연합인가 그 통일교 행사에서 네.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대목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권성동을 통해서 윤석열을 독대했다라고 적어놨고 네. 대박이다. 대박이다.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지금 적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권성동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 김건희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심지어 오늘 건진 같은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어요. 포기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구속이에요. 자기가 영장실질심사 안 받겠다고 나 그냥 구속해라. 네. 라고 한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통일교 관련된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이 있고 네. 녹취가 있고 만난 기록이 있고 윤용호의 주장을 넘어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이제 디지털 증거들이 확보돼 있다라는 거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건 실질 심사를 해봐야 네. 내가 뭐 따로 뭐 주장할 것도 없고 주장을 해봐야 건 바이 건으로 이제 반박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실익이 해가지고 없다. 포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통일교 건은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위원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이제 그 순직 해병 특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김건희 측근 이종호 전 대표 네, 네. 휴대폰을 그 측근과 함께 지인과 함께 한강에서 뭐 이렇게 부셔버렸다.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잘 촬영을 예쁘게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니 휴대전화 부서 버릴 수 있죠. 뭐 범죄인들이 늘 하는 얘기니까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어젠가 방송에 나와서 한강이 매립지가 될 것이다. 범죄인들이 하도 휴대전화를 거기다 갖다 버려가지고. 저는 이 휴대전화를 부숴서 증거 인멸을 할 거였으면 부순 다음에 강으로 던져버리면 더 깔끔했을 걸. 왜 한 200m 떨어져서 휴지통에 버렸을까? 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저만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게 이 지점이 네. 굉장히 이상했고 네. 특히 이상한 지점은 그거를 보고 있다가 특검이 회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휴지통에서 그거 가져와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 부실 때까지 보고 200m 걸어가서 휴지통에 버린 거를 마치 알고 있다는 듯이 네. 쓱 가서 그래서 쓱 집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건 압수수색 영장도 필요 없죠. 버린 거 가져온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종호와 특검이 미리 그러니까 뭔가를 대비해서 좀 미리 알고 한 거 아닌가? 약간 짜고 치는 의심들. 고스톱 약속 대련인 것인가? 라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고 네. 아시겠지만 그 바쉐론 콘스탄틴을 네. 제공했던 그 서성빈 네. 씨인가요? 네, 그 서모 씨. 차라리 이분의 그 휴대폰 증거 인멸 혐의가 훨씬 더 신빙성 있죠. 해수욕장 가서 쓱 없어졌다라고 하니까 못 찾잖아요. 바다에서 없어진 것은. 근데 이종호 씨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각종 혐의, 예를 들어 도이치모터스 뭐 관련해서 이종호 씨가 김건희 씨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걸 뻔히 알고 하면 네. 증거 인멸의 기술도 훨씬 더 뛰어날 거라 생각되는데 네. 그거를 CCTV가 이렇게 다 있는 한강공원 있는 데서 부수고 버리고 그걸 또 특검이 아는 듯이 딱 갖고 온 거. 이거는 약속 형량 대련일 수도 있다. 감형을 위한 무슨 행위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은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 특검의 그런 방향을 지켜봐야죠. 이건 이제 두 가지일 수밖에 없는데 이건 이종호의 묘수이거나 이종호의 악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묘수라고 한다라는 것은 네. 이제 보통 영화 이런 데 보면은 가짜 휴대전화를 인멸하는 척하면서 그 증거를 수사기관에 흘려주고 막상 까보면 네. 어느 내용도 없거나 뭔가 수사기관이 입증에 필요한 내용들이 별로 없는 경우 있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선을 돌리기용으로 네. 이런 작전을 펼친 것이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저도 의심스러운 게 아니 휴대전화라는 것이 핵심 증거인데 이것을 인멸하고 싶었다면은 발로 밟아서 200m 또 가서 휴지통에 버렸다?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네. 이종호도 나름 선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이 한덕수나 이상민 같이 이제 고위 공직자를 오래 하거나 뭔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안 받아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에 받아봤던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여러 시나리오를 짜봤을 텐데 핵심 증거를 발로 뽀개고 그 다음에 휴통에 버렸다? 이건 잘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네. 묘수라고 하는 것은 본 증거는 자신이 나중에 보험용으로 또 딜을 하기 위해서 따로 남겨두고 네. 이 휴대전화는 이제 세컨폰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사실상 이거를 인멸하는 걸 일부러 보여주고 미행하거나 잠복을 했던 특검 수사관에게 이걸 내어주는 형식으로 했을 거라는 것이고요. 악수라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제가 만나본 수사 전문가들이나 취재를 오래 해본 기자들은 이거 악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어떤, 악수냐? 이런 선수들도 절벽 끝에 이제 가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당황해서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원래는 그냥 정말 한강에 던지거나 그게 아니면 공식이죠. 그냥 전자레인지에 네. 돌려버리거나 네네네. 자성이 강한 물질로 디가우징 해버리면 그만인데 이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는 하다 안 돼서 자기가 언제 구속될지 모르니까 그 서모 씨라는 측근을 만나서 계속 뭔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안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도 지금 당장이라도 처리해야 되겠다 급한 마음에 했다가 미행 나온 걸 모르고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요 후자 쪽을 많이 거론하시는데 저는 그냥 1번 같거든요. 나도 아니 그래요? 후자는 굳이 한강에 갔는데 제 말이에요. 한강 가서 쓰레기통 왜 버려? 한강에다 버려. 잘 이해가 안 돼요. 상하잖아. 어찌됐든 우리 수사관들이 잘 지켜보고 있다가 특검에서 깔끔하게 그 증거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쨌든 수사 계속 잘 되도록 우리가 응원을 좀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이진숙 위원장, 이 두 분들이 아무리 봐도 앙숙 같아요. 최민희 민주당 과방위원장 여러 가지 공방을 벌였는데요. 영상 잠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는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의미가 상당히 듣는 사람들은 모욕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모욕감을 심하게 느꼈습니다. 지난 7월 청문회 때 이진숙 위원장에게 제가 질문했습니다.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 논쟁적인 사안이라 답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뇌구조가 이상하다는 뜻은 정말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 그리고 왜 이걸 답하지 못할까? 정말 이상하다. 이런 취지였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 그것을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공직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공방. 뇌구조 이상한 거 맞죠? No. 이상하다고 보고요. 공직자의 자격이 없죠. 네. 특히 이 정부에선 더더욱 공직자의 자격이 없죠. 그리고 논쟁적인 사안이라서 답변 못한다라고 했던 것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위안부는 강제적이었냐 자발적이었냐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 그러니까요. 공직자가 공직자를 할 의미가 없죠. 그러면 제가 그 가장 가까운 사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란도요. 네. 이거 어떤 측면에서는 논쟁적입니다. 전 이게 논쟁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네. 어떤 인간들을 이건 논쟁이라고 붙여요. 그렇죠. 그러면 뭐 친일파들이 과거에 이제 조선은 먹힐만 하니까 먹혔다. 그러니까 조선의 해방이라든지 조선의 침탈이라든지 일제의 야욕에 대해서도 이걸 논쟁으로 붙입니다. 세상에 감론을박을 하거나 논쟁적인 사안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지도 직장인들끼리 논쟁적 사안으로 붙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논쟁의 대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공직자의 자격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굳이 이 자리에 나와서 뇌구조 발언이 어땠네 저쨌네 하는 것은 정말 어디까지나 그냥 이진숙 씨가 원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해서 이재명 정부에 맞서 싸우는 여전사다 이거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여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국회에 나온 자를 이제 여당이나 국회에서는 가만둘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홍군형을 내야 되는 거니까 뇌구조 이상한 거 많고요.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서 이것을 뭐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얘기할 거면 그냥 그만두는 게 맞는데 아마 안 그만둘 겁니다. 저렇게까지 버티는 사람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여러 공직자를 우리 조금 특이한 혹은 이상한 뭐 여러 가지 형용사를 붙이더라도 그런 공직자를 십수년 봤습니다만 이진숙 위원장처럼
저런 식으로 버티는 분은 참 처음이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요. 결국은 선거 한번 나가려고 저렇게 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거 말고는 해석이 안 되고요. 해석이 안 지금 된다. 이 이진숙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우영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진숙 씨 같은 경우는 네. 이 그 국민을 대하는 태도 어떻게 보면 저게 국회에서 나오는 장면은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네. 의원들에게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태도들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 된 말은 좋게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굉장히 불호와 오만함과 굉장히 괘씸함의 이런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표정, 말투, 얼굴 이렇게 네. 태도 등이 예전보다 더 미친 것 같아요. 오만해졌다. 예, 더 미쳤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따위 행동을 합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전 장면을 보고 일부러 더 갈 때까지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른바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들의 표를 받을 수 있겠구나. 지금 딱 국민의힘 돌아가는 사이즈 딱 보니까 네. 윤 어게인을 외치고 계엄에 찬성하고 배신자를 낙인 찍으면 지지율 올라가는 거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실시간으로 그 네. 정동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그러면 됐다. 그러면 나도. 나도 더 악독하게 보여줘서 윤 어게인 세력의 비너스가 되겠다. 뭐 이런 태도 그런 생각 아니고는 저렇게 공직자가 네. 저런 태도를 국민 앞에 보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독일에서 같은 경우 독일 형법에 네. 민족 선동죄라 그래서 나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 나치 범죄에 대해서 그 어느 정도 찬동하게 되면은 5년 정도 징역 받거든요. 형사처벌이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일본 그 그러니까 일제 시대에 네. 위안부에 대해서 저 따위로 반응을 하는 거는요. 이것도 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는 네, 저렇게 네. 특히나 공직자가 저런 태도를 보이는 건 네. 바로 이건 형사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공직자분들은 이 국민 앞에 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사람과 싸운다는 생각으로 하니까 저런 에리투드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쇼미더민심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임세은. 박이 왜 나온 겁니까? 박영식과 때문에. 임세은 때문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저희 네. 남매 같은 사이라서. 순서를 바꾸려다 보니까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박영식 시사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